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영남지방 가뭄이 비상 수준입니다. 운문댐 저수율은 25%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변 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한 해 농사가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청도 운문댐 수위를 확인하는 눈금 주변이 바짝 말랐습니다. 댐에 담긴 물은 수문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눈에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차 있던 중상류 지역에는 아예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몰되기 전에 이용했던 다리도 옛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볼 수 있게 된 풍경입니다. 청도 운문댐 저수율은 24.7%로 63%이던 지난해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뭄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구와 경산으로 공급하는 생활, 공업용수마저 줄였습니다.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생공업용수 6만 4천 톤을 대체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가뭄 심화 시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여 최대 12만 7천 톤을 대체 공급할.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산시는 빨래를 모아서 하고 수압을 낮춰 물을 아끼자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가뭄이 조금만 더 2주, 3주만 되면은 단수 조치할 정도의 좀 위험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수 운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물을 좀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경남 지역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저수율은 33%로 평년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고 밀양과 거제, 함양은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논밭에 댈 물이 줄면서 2121헥타르에서 자라던 농작물이 피해를 봤습니다. 길어지는 가뭄에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전국 소방차 200대가 경남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해 처음 강릉 지역 가뭄에 발령됐던 국가소방동원령이 올해 다시 내려져 메마른 논밭에 물을 뿌렸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 도심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지류 밀양강입니다. 강변에 소방 물탱크차 여러 대가 모여 차례로 강물을 담습니다. 강물을 끌어오는 대용량 배수펌프 장비입니다. 분당 물 8,000리터를 빨아들여 한 번에 최대 5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에 적게는 6,000톤에서 많게는 12,000톤을 채우고 향한 곳은 근처 논. 방사포로 물을 뿜어 말라붙은 논을 적십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농민에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고맙죠. 우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땅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35년 전보다는 가뭄이 더 심하니까 피부로 많이 느껴요. 논에 물을 대는 물탱크 차는 경남이 아닌 다른 16개 시도 소방본부 소속입니다. 경남의 심각한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소방청이 지난해 강릉에 처음 내렸던 국가소방동원령을 2년 연속 발령한 겁니다. 경남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소방차 200대를 동원하여 지역 내 가뭄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고요.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17곳이 가뭄 주의 단계 이상인 경남.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는 이틀에 걸쳐 물이 부족한 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가뭄 속 적게나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경남 일부 내륙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일본을 지나며 약화한 태풍 차놈이 남긴 비구름과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일부 내륙에 내일까지 최대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충청 이남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유럽도 기록적인 폭염에 이은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선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유럽의 농작물 생산량도 급감하며 비상에 걸렸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루마니아 전력의 20%를 생산하는 체르나보다 원전이 완전히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뉴브강 수위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냉각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원자로 1기의 가동이 중단된 이후 루마니아 정부는 나머지 원자로를 지키기 위해 극약 처방을 동원했습니다. 강의 안반을 폭파하고 바지선까지 가라앉혔지만 결국 최악의 가뭄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상류에 있는 헝가리도 원전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바닥에 콘크리트와 돌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A Duna teljes hosszán drámaian alacsony a vízszint, és a következő napokra, hetekre érdemi csapadék nem várható a vízgyűjtő területeken, ami azt is jelentheti, hogy akár hónapokig is fennállhat a probléma. 독일의 물류동맥인 라인강 수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한 화학기업은 일부 납품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라인강의 저수위 사태는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독일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가뭄의 여파로 전국 70% 지역에 용수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The government has no money, the city has no money, and therefore we always run the risk of taking emergency measures, whereas what we need would be long-term measures to adapt. 유럽의 농업도 기록적인 폭염에 이은 가뭄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밀알이 여무는 시기인 6월부터 폭염이 닥쳐 밀 작황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옥수수 생산이 지난해보다 35% 감소해 1980년 이래 최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탈리아 일부 농가에선 생산량이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계속 커지자 이번 폭염에 따른 유럽연합의 경제적 손실이 1,800억 유로, 우리 돈 294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양입니다. 콜롬비아에선 골든타임 안에 지진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유투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진 발생 만 이틀이 지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찾으려는 구조대의 손길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중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의 맨손으로 잔해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간간히 극적인 구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희망은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Ahorita suponemos que hay unos cadáveres porque ya se siente el olor, pues se siente el olor fuerte y entonces estamos escarbando en esa parte que estamos escarbando. 바로 눈앞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끔찍한 매몰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La niña tiene 11 años. Ella quedó atrapada en el tercer piso del bloque B con sus abuelitos. En este momento no la han podido sacar todavía ni a la niña ni a los abuelitos. 통신과 교통망이 파괴된 상태에서 콜롬비아 당국의 피해 집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앙인 초코주의 경우 대부분이 산악 밀림지대여서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임시 대피소와 기본적인 구호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00여 차례나 이어진 여진의 공포 때문에 노숙을 하는 이재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mergency shelter, food assistanc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health care for affected communities are among the top priorities. 콜롬비아 정부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사흘간의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일제히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콜롬비아 커피 업계는 커피 수출의 핵심 창구 가운데 하나인 부에나벤트라 항구를 통한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요구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고 또 주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신의 SNS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이걸 계속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이란과 중재국들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또 동결 자금 지급을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부정하고 미국이 해협에서 군사적 우위에 있고 또 이란을 봉쇄하는 건 미국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군의 해협 통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m the last person to trust the rest. They've lied to me constantly. We have total control over the Hormuz Strait right now. They don't have control. We have total control. We own it.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장악 발언에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하루 평균 130척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절반 이상이 미군이 아닌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란이 제한적인 드론과 미사일 공격만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죠. 그렇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요구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X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됐다는 미국 당국자들의 잇따른 주장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완전 장악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면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앞서 튀르키예 매체는 미국과 이란이 오는 17일 60일 휴전 기한 만료를 앞두고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양측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휴전 연장 승인을 통보하고 연장 기한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파키스탄 주재 이란 대사가 만난 가운데 나온 소식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과 휴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복귀해 약속을 이행할 시간표를 정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 역시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그야말로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공격한 쟁점들을 줄줄이 다시 꺼내들며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는데 커지는 당내 분열 우려 목소리에 후보들은 누가 당선돼도 서로를 돕겠다고 우선 약속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토론회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가 동시에 진행 중인 시점에 열렸습니다. 박빙 구도 속 굳히기 또는 뒤집기가 절실한 만큼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는 서로의 과거를 저격하며 배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얼굴 푸시고요.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망쳐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레버리지 ETF부터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 지방선거 평가까지 기존에 나온 공방을 모조리 동원해 총리와 당대표 시절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두 주자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두고 협공을 펴자 결국 설전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1번 국정과제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문제를 모르고 내란 종식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어떤 뇌피셜에 나온 겁니까? 국정과제 50%는 뭐예요? 가져왔어요. 덫을 놓고 퀴즈하는 식으로. 신천지부터 불법 전화방까지 전당대회를 얼룩지게 한 의혹들 역시 소환됐습니다. 전진숙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극단적인 반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후보님 캠프에 일원으로서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유도했다고 해요. 그러면 자발적 자원봉사자가 그 당원 명부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자, 30초 누가 지났습니다. 주지 않았을까요? 박빙 대결 중인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는 선호 투표와 결과 승복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누가 당선돼도 서로를 돕겠다고 우선 약속하긴 했지만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시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남 하동군에 있는 원예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북 영천에선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봇대를 추돌해 건물 한 곳이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검은 연기가 연신 피어오릅니다. 다 탑니까? 다 탑니까?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원예용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접한 2층 건물에까지 옮겨 붙었지만 다친 사람 없이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충남 천안시 불당동 10층짜리 건물 4층 숙박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모든 방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에 있던 8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북 영천에선 2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근처 건물 한 곳이 정전되고 전봇대가 부서져 한전이 전신주 교체 작업을 벌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침범한 검은색 SUV가 화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속력을 높여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전 을지대병원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병원을 나서 1km를 더 달린 뒤 근처 골목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원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우리 봐서 요 지역인데 몇 번째인데 언제 나오냐 물어보고. 아니 1년에 한 번씩은 했는데 원래같이 이렇게 정관정 돌아가면서 장가본 적은 그렇게 처음이에요. 다행히 오늘 동해안과 영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반가운 단비지만 해갈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데요. 현재 가뭄 상황 어떤지, 왜 유독 올여름 이렇게 심각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지, 가뭄 해갈엔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상청 예보에서는 한 50mm 내외인데 네. 이것은 지금 가뭄 상황을 봐서는 아마 기대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목 축이는 정도 그렇게 온다 해도 그보다는 훨씬 많은 비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갈이 되려면 사실 며칠 연속으로 좀 와줘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뭄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특히 그 영남지방 중심으로 해서 저수율이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대구 쪽에서 도남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수율 제로에 가까워 0에 가까운 정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남 쪽으로 가도 저수율이 그 30%에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지역은 그 상수원이 이렇게 말라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 뭐 저 비가 없으면 낙동강물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또 낙동강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은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게 제한적이고요. 예. 이제는 소방차들까지 200대나 투입이 돼서 논에 물을 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데요. 조금 긴 안목에서 정책이 나왔으면 좋은데 지금은 발끝 정책이거든요. 예. 당장 필요하니까 그건 뭐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좋은데 혹시라도 좀 한숨 돌려서 이렇게 가물대가 기존에 있던 물거럭, 그러니까 저수지라다가 댐을 보수할 수 있는 천혜의 기회거든요. 예. 아니면 물을 퍼내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긴 안목으로 가는데 지금 목마른데 물 걱정을 안 하고 저수지 보수한다 그러면 조금 정서상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기회가 잘 오지 않으니까 조금 정책을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새로워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가뭄은 심각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방차가 물을 동원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짧은 호흡에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물이 말랐을 때가 오히려 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면 소방차를 동원해서 우선 물이 급한 데는 용수 공급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다음 가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거럭, 소위 말하는 저수지라든가 댐을 보수하고 그런 용량을 키우는 일은 지금 당장 급한 물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은 향후 다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이 빠져 있는 김에 그냥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기회라고 물그릇을 좀
키워놔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번 그 가뭄이 아주 특징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 그 강수량이 평년의 82%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가 적게 왔다라는 수치 외에 이번 가뭄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가뭄이 여름에 시작됐는데 여름이 심각한 이유는 다음 비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 장마 때를 기약해야 되는 그러니까 1년 내내 가뭄으로 계속될 수 있는 문제고요. 뭐 봄에 가뭄이 있을 수 있는데 봄 가뭄은 그래도 여름 장마 때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봄 가뭄하고 여름 가뭄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여름 가뭄은 지금 봄과는 달리 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태풍은 어떻습니까? 예, 태풍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10월까지 태풍 시즌이니까 한데 태풍이 우리나라로 와주면 좋은데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효자 태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풍만 불어서 오라는 비는 안 오고 피해만 또 크게 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마다 돼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올해 발생한 태풍들은 모두 한반도를 비켜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말씀하신 효자 태풍이 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틀리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이번 여름에 폭염이 온 것도 보면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연관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4종 세트가 따라온다고 봅니다. 4종 세트요? 예, 폭염이 오고요. 폭염이 오다 보면 이제 가뭄이 따라오고 그러면 이제 산불이 나기 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비가 오면 집중호우가 돼서 국지적으로 홍수가 되고 그런 현상들이 빈번해지고 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전 세계적으로 가뭄 지역이 한 20% 더 확장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가뭄 대책으로 돼 있는 뭐 저수지나 댐, 보호 이런 것들의 인프라가 미래에는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지금 확보를 할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이제는 그 인류가 그냥 날씨가 좀 변덕스럽다 정도로 넘어갈 게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염에 예를 들면 과거에도 굉장히 더울 때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뭐 1944년 이래서 간혹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상기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와서 굉장히 잦아집니다. 한 해 멀다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이상으로 붙일 게 아니고 요즘 이야기하는 뉴노멀이 돼서 새로운 기후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기후학자들도 이 과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필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최근 해수 온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비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엔 봄도 아니고 심지어 여름에 이렇게 가뭄이 생기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7% 늘어납니다. 하늘의 저수지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골고루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여기저기 필요한 만큼 부어주는데 이게 몰려다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겨울이지만은 칠레하고 아르헨티나에 그 폭우가 오고 폭설이 내린 것도 하늘의 강이라는 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그 필요한 이상으로 비가 오고 이러다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수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타깝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골고루 내려주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가뭄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은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원전까지 멈출 정도라고 하는데 유럽의 가뭄은 왜 발생한 겁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굉장히 이번에 더웠습니다. 5차례, 6차례 폭염이 오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폭염이 따를 때는 거기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따르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이 산불로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뿐 아니고 산불이 곧 따라오게 되고 또 이러다가 비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려서 어느 지역에 옵니다. 특성이 뭔가 하면 가뭄은 대륙 스케일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도 단위의 문제면 이 집중호우는 동 단위의 문제입니다.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마 가뭄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예. 기후 위기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인데 앞서 그 가뭄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기후 위기에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예, 그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됩니다. 인류 공통의
저 문제인데 이런 적응은 각자 도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물이 굉장히 가물어도 중국, 일본에서는 뭐 크게 도와줄 방법도 없고 우리나라 자체 문제입니다. 또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이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기후 난민을 그 인류애로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국경을 닫아버립니다. 예. 우리 머리 아프니까 우리만 저래.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후 난민은 결국은 그 기후에 대한 것은 그 국가, 그 지역 사회가 얼마나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가, 예. 적응력. 그다음에 또 이런 충격이 왔을 때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만 충분히 되면 저희들이 기후 위기라 그러지 않고 그냥 기후 변화했다 이러는데 예. 그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이게 위기로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우리도 지금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되새겨서 우리는 충분하게 준비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미래를 보고 뭘 해야 될 건가 이런 걸 가늠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이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어떤 파장 이런 네.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지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콜롬비아나 일본에서 대형 지진이 잇따른 상황인데요. 이게 지하 깊은 곳의 단층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게 그 지금 기후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뭐 단편적으로 말하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다만 예.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과학기술로. 예. 그런데 여기 지진이 나면 뭐 작은 지진 나면 흔들리는 정도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보면 대량 이재민이 납니다. 이 이재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것은 기후변화에 우리가 적응력만 충분히 있으면 좀 더 쉽게 이재민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재민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이재민 각자 도생을 이재민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피해자가 더 훨씬 많아지는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진이 이 날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지금 이 발목을 잡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유럽이나 북미 쪽의 산불도 언급하셨는데 네. 산불은 기후에 영향을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숲에 나무가 많으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흡수해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서 기후 변화를 갖다가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예를 들어서 30년, 50년생이 산불에 타버리면 그동안 그 나무가 했던 기후에 착한 일을 했던 게 일시에 다 나빠집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산불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기후 변화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런 기후 변화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그 기후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정해 주시죠. 예, 지금 앞으로 기후가 변하는 걸 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뭐 폭염이나 가뭄이나 이런 기상재해 현상이 더 길게 또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그 범주를 벗어나서 이렇게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바깥을 보지 말고 한 5m 전방을 보면서 대비를 해나는 사회적으로 그런 기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다 이제는 세워야 될 때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저 견디는 게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교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처럼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당시 전국에서 생수가 답지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남은 생수 수십만 병을 유통기한이 임박하자 수돗물로 재사용한다며 하나하나 정수장에 붓고 있습니다. 구호 생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정수장에 포장도 뜯지 않은 생수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 때 전국에서 보내온 구호용 생수입니다. 침전지와 호스로 연결된 통 옆에서 공무원들이 빈 생수병을 모아 정리합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자 남은 생수를 정수장 침전지에 붓고 있는 겁니다. 침전지에 들어간 생수는 다시 정수 과정을 거쳐 수돗물로 공급됩니다. 지난해 강릉에 기부된 생수는 2리터 기준 850만 병 분량,
강릉시는 이 가운데 당시 시민에게 나눠준 뒤 남은 50만 병 분량을 올봄 가뭄에 대비해 비축했습니다. 하지만 올봄 가뭄은 없었고 다른 활용처도 찾지 못하는 사이 유통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정수장에 물을 부으려면 생수병을 하나하나 열어야 합니다. 지난 열흘 동안 처리한 양은 비축 물량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 남다 보니까 운영수로 배부하기에는 받는 사람도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일일이 까서 다 쏟아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이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뭄이 끝난 지난해 10월에도 강릉시는 남은 생수를 야외에 보관해 비바람과 햇볕에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뒤늦게 축산농가나 화훼농가 등의 수요를 조사해 비축 생수 일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물 한 방울이 아쉬웠을 때 전국에서 보내온 생수를 제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폭염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선을 투입하고 조류를 분해하는 장비를 가동하는 등 수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빨려 들어온 물이 설비 위쪽으로 쏟아지고 거름망을 따라 흘러갑니다. 거름망에는 녹조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 입자들이 뭉쳐지면서 한쪽으로 걸러집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조류 경보가 내려지는 등 녹조가 짙어지자 수자원공사가 제거 작업에 나선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녹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녹조 제거선 5대를 대청호 유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회남 수역엔 조류 세포수가 3만을 넘어서면서 조류 경보 경계가 발령됐고 문의와 추동 수역에도 관심 단계가 2주 연속 내려졌습니다. 장마 뒤 떠밀려온 부유물이 쌓인 데다 폭염과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녹조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일정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지속되면은 영양염류를 이용해서 조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 폭염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체된 구간을 중심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확산 조짐을 보이는 녹조에 대응해 전기로 조류를 분해하는 저온 플라즈마 장비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청호가 충청권의 식수원인 만큼 녹조가 없는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것은 물론 고도 정수처리 시설 가동도 강화했습니다. 치수탑에서는 녹조 영향을 적게 받는 심층 치수를 하고 있으며 치수된 물은 활성탄 투입 등 고도 처리 설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등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 상황. 당분간 무더위와 가뭄이 이어질 경우 녹조가 더 번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돌핀은 이틀 만에 소멸했지만 여전히 곳곳에 폭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수도 베이징 일대에는 24시간 동안 연간 강수량의 3분의 1이 넘는 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소방 차량에서 내려온 이동식 펌프가 도로의 고인 물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주변 하천까지 뻗은 아름드리 호스 여러 가닥이 쉴 새 없이 물을 토해냅니다. 소방대원들은 태풍이 망가뜨린 철제 구조물 잔해와 쓰러진 나무들도 치워야 합니다. 물에 잠긴 도시에선 수륙 양용 차량을 개발한 업체가 구조대를 자처했습니다. 在1.2米之内，我们是履带着地的、履带行走的；1.2米之后，我们是幅度的。 태풍 당시엔 300여 명을 대피시켰고 이후엔 홍수에 발묶인 주민들의 병원 이송을 도왔습니다. 我甚至住在泰州医院送东西过来。我开了4个小时车给过来的，老爸住院做手术。 지난 8일 오후 중국 동부 저장성 연안에 상륙한 제13호 태풍 돌핀. 이틀 만에 내륙에서 소멸했지만 여전히 후베이, 안후이, 허난, 3개 성에 걸쳐 소용돌이 비구름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산둥과 산시, 허베이를 넘어 내몽고와 헤이룽장성, 윈난까지 폭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베이징 외곽엔 24시간 동안 최대 200mm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 지역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이 넘는 물폭탄을
하루 만에 퍼붓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오죽하면 태풍이라도 왔으면 하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런데 올해 발생한 태풍은 모두 한반도를 비켜갔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공에 태풍의 길이 달라졌다는데 태풍 없는 여름이 일상화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태풍이 상륙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3년 전 카눈입니다. 어느새 한반도의 태풍 소식이 뜸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2009년 이래로 16년 만에 상륙은 물론 영향을 준 태풍조차 없었습니다. 태풍의 진로는 더 큰 규모의 바람인 지향류에 좌우되는데요. 고기압의 위치와 세력, 그 주변의 저기압이 만드는 기압골이 태풍의 길을 결정합니다. 태풍은 고기압의 중심부를 뚫고 지나가기보다는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기단의 성질이 달라졌습니다. 이중 열돔으로 잘 알려진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과거보다 강하게 확장해 태풍의 북상을 막고 이후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중 열돔이 아예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어버리면서 태풍을 튕겨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풍의 길이 한반도 근처에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중 열돔이 수축하면서 기압골의 위치가 변하면 그 길을 따라 태풍이 북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올해 해수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태풍 활동이 예년보다 훨씬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토록 가물다가 갑자기 초강력 태풍이 올 수 있다는 사실, 방심하지 말고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콜롬비아 지진 소식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진은 매우 깊은 곳에서 발생한 신발 지진인데도 규모가 7.4에 달했습니다. 보통 지진을 발생시키는 판과 판의 마찰 때문이 아니라 판 자체가 파열돼 발생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콜롬비아 서쪽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데 북안데스 산맥 자체가 해양판인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며 생긴 지형인 대표적인 섭입대입니다. 이 부근에서 최근까지 일어난 규모 7.4 이상 지진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은 그동안의 지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진이 지하 110km 깊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지진은 판과 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파고들거나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거나 판이 서로 미끄러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판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Sino que hay partes de la placa que pues van mucho más adentro y mucho más profundos. Y el sismo de hoy fue particular porque se dio entre 90 y 100 kilómetros de profundidad, pero dentro de la placa que está subduciendo. 안데스 산맥 아래 멘틀로 파고 들어가는 해양판에 오랫동안 압력이 축적됐고 이 때문에 판이 휘어지고 열받아 파열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곳은 지진 발생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판과 판이 서로 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가 빗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꽉 물고 있는 형태인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능력이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었고 그 결과 굉장히 오랜만에 발생한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신발 지진은 보통 지표면까지 큰 힘을 전달하기 힘들지만 이번엔 건물이 쓰러질 정도인 진도 8의 세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발 지진은 얕은 지진보다 더 넓은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가 피해와 여진을 우려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는 강진 피해를 입은 콜롬비아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100만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콜롬비아 강진은 특히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하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커피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치 경험이 없는 신임 대통령에게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스프리에야 신임 콜롬비아 대통령이 강진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페레이라에서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구조와 복구 작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stamos seguros de que con la ayuda de Dios y el concurso del nuevo gobierno podremos superar este terrible impasse que enluta hoy a toda Colombia y por supuesto. 콜롬비아는 신임 대통령 취임 4월 만에 최악의 지진이 강타하면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당장 초기 정부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대통령 담화가 나올 때까지 무려 5시간이나 걸렸는데 그 사이 피해 지역 시장들이 직접 생중계를 통해 피해 상황과 구조 작업을 알렸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현황 집계도 지방정부보다 훨씬 느리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정치 경력이 없는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재난수습이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미국은 우리 돈 22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대응팀을 급파했고 인근 중남미 국가들도 구호물자를 지원했습니다. En este primer envío de 12 toneladas y media de ayuda humanitaria. 하지만 콜롬비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커피 산업이 지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새 정부 출범부터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커피 업계에서는 도로가 끊기면서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도로가 모두 복구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전용기 갈아타기는 미사일을 이용한 공격 위협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 속에 미 행정부 서열 1, 2위 장관과 취재진 등 100여 명을 이른바 미끼 전용기에 남겨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튀르키예 방문을 마친 뒤 비밀리에 대통령 전용기에서 빠져나온 건 비밀 경호국 요청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이란의 위협에 겁먹지 않았다며 이례적인 위장 작전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No, not surprised. I have a lot of threats. I don't worry about anything, to be honest. Whatever it is, you know. 미 비밀 경호국이 당시 포착한 건 앙카라에서 이륙하는 에어포스 1을 견착식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위협으로 알려졌습니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이를 신빙성 있고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It's my opinion that there was something else specific. There was something else that was of a high level. 트럼프 대통령과 공군 수송기로 옮겨 탄 사람은 댄 스케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오랫동안 트럼프를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측근들이었습니다. 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와 백악관 출입기자 13명 등 100여 명은 미끼 전용기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On that Air Force One, which was judged too dangerous for the president to fly on, what precautions were taken to keep the staff and reporters on that plane safe? 사전에 알리지 않은 건 물론 한 달이 지나서야 언론 보도로 해당 작전이 확인되면서 당시 동행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청소년 스포츠 행사장 상공에 민간 항공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해 F-16 전투기가 출격하고 섬광탄까지 발사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트럼프 대통령 주변 비행금지 구역에 항공기가 침범한 건 최소 4번째로 이란의 암살 위협 속에 트럼프 주변 항공 경계에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주 하원 의원이 초박빙 접전 끝에 아쉬운 고배를 들었습니다. 현지 시간 새벽 2시 34분쯤 전체 표의 98% 개표 상황에서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이 39.8%의 득표율로 39.4%의 표를 얻은 홍 후보를 근소한 차로 제치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인 홍 후보는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사상 첫 한국계 미국 주지사 탄생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홍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근소한 차이로 추격전을 벌였지만 끝내 당 주류의 지지를 받은 중도 성향 크롤리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근 서울 청계천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목욕을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잇따랐는데요.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한 중년 여성이 물가에 앉아 바가지로 몸에 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옆에 비누와 초록색 떼수건까지 놓고 목욕을 하는 모습인데요. 얼마 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청계천 빌런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파란 양산을 쓴 한 여성이 물로 저벅저벅 들어가 무언가를 줍는데요. 다름 아닌 청계천 팔석담에 던져진 행운의 동전을 무단으로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질세라 옆에 있던 남성도 동전을 주워 챙긴 뒤 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이런 민폐 행위들 지금까지는 행동지도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고쳐 청계천 질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 시 어떻게 처분할지 등 세부화는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네, 최근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숨진 모자 소식이 안타까움을 사고했습니다. 아들은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최근 들어 함께 지낸 걸로 알려졌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함께 화마를 피하려다 참변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과 바닥, 가재도구 할 것 없이 집안이 모두 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그제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가양동 아파트 15층 가정집 내부 모습입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이 집에 살던 38살 아들과 61살 어머니는 발코니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창고로 쓰던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복도로 나와 연기를 보자마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작 집안에 있던 모자는 신고하지도 현관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했다는 건데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을 피하려 애쓰다 발코니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심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평소 누워서 생활하는 등 거동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부모의 건강이 악화하자 최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드님은 그럼 평소에 부모님 좀 잘 모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아들이 직장도 없이 엄마가 돌보고 있었나 봐요. 숨진 어머니는 딸 부부와도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고 인근 복지관과도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에서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온 화재 원인을 밝힐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순차 공모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무효 당선 무효 소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학의원 선거의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건 규정 위반이 인정되지만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폐버스 하우스 공방에 청와대 춘추관장 무단 증축 논란까지 정부 여당을 향한 부동산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요. 앞서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주택 공급 문제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장면 보고 오시죠.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6년에 시형주택으로 목탄버스 26대를 한여름에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이고 비는 새고 그 공동취수장에 공중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검토할 가치도 없지 않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가 급등세.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웃으시네요. 정말 유치를 잘. 두 명이 합쳐졌는데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표현대로 빵 찌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맞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네, 황희 의원이 제안했던 폐버스 논란이 쉽게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이 제안을 올리기 전에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서 이미 이 내용을 언급을 했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참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특히 전 시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봅니다. 예. 부동산 정책 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고 그것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특히 좀 여러 안 좋은 면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의 뭐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글이 좀 소개되는 것이 있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청년 세대가 많이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제안이 오히려 시민 쪽들에서 나왔고 그것이 여당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예. 실제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검토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여당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간 안 좋은 이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안 좋게 비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악화하는 여론 속에 민주당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건 전형적인 물타기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국토위에 상정돼 있는 법안들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과 다릅니다. 뭐냐면은 그간의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그냥 밀어붙이겠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반대하는데도 최근까지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그러한 법안이 정말 실효성이 있다면 본인들이 왜 그러한 법안들은 밀어붙이지 않죠?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법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공청사의 어떤 주택 공급 그리고 학교 부지의 주택 공급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민주당은 비아파트 공급을 지방선거 때부터 주장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잖아요. 경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면서 공공용지에 그냥 비아파트, 그다음에 학교 부지에 비아파트 이런 거를 확대하겠다면 그것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의 핵심은 서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조차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재정비 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 유효 부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조차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재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의 공급 확대는 이미 실현이 됐어요. 뭐냐?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주택이 멸실이 돼요. 하지만 용적률이 증대되면은 주택이 총 규모에서는 늘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제약시하는데 공공에서 기부 체납 형태로 주택을 공급받으면은 공공의 주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그러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자신들만 옳다고 하니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TF, 공급과 관련된 그러한 TF를 열었다고 하니 정말 공급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길 바라요. 네, 어제 민주당 회의에서도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늘리고 모듈러 방식까지 동원해서 이제 공급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이 원하는 건 아파트다.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아파트만 원하지 않죠. 그리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10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비아파트의 경우는 5년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그것조차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주택법이나 이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아파트 비아파트만 이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요. 노후 건물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승인 기간을 굉장히 짧게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그 법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됐건 합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것이고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건축 방식인데 이미 해외에서는 이거 레고 블록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고 20층 이상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공기를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거 또다시 5년 기다려라, 10년 기다려라. 그러면 정부도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5년, 10년들을 다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즉시 뭔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야당도 전향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이 부분을 인식해야 돼요. 뭐냐, 비아파트 오피스텔 좋습니다. 예. 하지만 오피스텔과 관련된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해결해 놨어야죠. 뭐냐, 오피스텔은 별도의 청약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낮은 전용률 그리고 높은 관리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피스텔은 영유아 보육시설과 같은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그리고 아이 한 명 있는 그런 부부들이 오피스텔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법 제도적으로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에요. 이러한 제도적인 맹점을 먼저 개선하고 난 다음에 주장을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죠. 그리고 모듈러 주택 좋아요. 공기를 단축시키고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핵심은 뭐냐? 그 모듈러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에는 이미 유효 부지를 쓸 만큼 다 땡겼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은 재정비 사업분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민주당 오늘은 이제 부동산 관련 의총을 또 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좀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겠습니다만 기존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었고 이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주로 서울 지역을 갖고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 주장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도 일정 부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일단 세제 개편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가 입장이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입장이 있을 때 토론이 더 다분화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의총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여론들을 더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안과 관련돼서는 또 머지않아 발표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공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왜냐하면 어쨌든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아니면 그 주택을 공급을 하든 결국에는 공급 비용을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입니다. 지금 얘기하시지만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그 비용을 과연 어떻게 충당할 거냐. 국민들한테 10몇 억씩 빚내가지고 아파트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그거를 매년 빚 갚다가 결국에는 이 노후가 돼서 다 못 갚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주택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들도 저는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문제를 놓고 지금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오세훈 시장의 31만 호 공급 약속은 설익은 공약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 공급 공약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 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방선거 때부터 민주당에서 그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1,000만 서울 시민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했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속, 공약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재정비 사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먼저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위가 결성이 돼요. 그리고 조합이 결성이 돼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주가 이루어지고 착공이 이루어지고 준공이 됩니다. 하지만 최초의 구역 지정하는 그 단계에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389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해 버렸어요. 거기서 공급의 씨를 말린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년도에 들어와서 그 구역 지정 해제된 것을 다 살려서 신통기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축을 시켰어요. 전체 사업 기간을 약 4, 5년 단축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31만 원한 것은 31년까지 차곡차곡 공급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예.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공급 단계에 있어서 지금 걸려있는 것이 이주 대책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주 대책과 관련된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때 문제점을 지적하니 대통령도 일리가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대출 규제와 관련된 완화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 대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착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역 지정 해제도 민주당에서 막았고 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대책도 민주당이 막은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통상 인허가에서 착공까지는 4, 5년이 걸려요. 그래서 착공하고 준공까지가 3, 4년이 걸려요. 인허가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부터 누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어느 정부에서 공급을 안 했고 어느 정부에서 인허가가 안 했고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고 싶은 건 아는데 공급의 원천을 싹을 자른 것도 민주당이고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자 하는 대출 규제를 막은 것도 민주당이라는 것을 아시고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을 다 민주당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문제도 나온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공약도 보세요. 2021년도 11월 달에 모아주택 3만 원 짓겠다고 그게 2025년까지 짓겠다고 했어요. 지금 어디에 지어져 있죠? 신통기획이라고 말 온통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자기 전임 정부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하고 오세훈 시정은 같은 정당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했죠? 실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24만 호 신통기획 얘기했지만 그거는 또 어디 부지에 어떻게 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약속했던 걸 본인도 이행하지를 못했는데 자꾸 민주당 탓만 하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서로 탓을 하면 뭐 탓 안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탓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을 아마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정부 탓, 뭐 서울시장 탓 이렇게 서로 그런 걸로 시간 보내지 말고 예. 머리 맞대고 실제로 어디에 공급할 건지 얼마나 공급할 건지 그리고 얘기하시는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은 그래도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일정 수준에서 서로 좀 타협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 국민들께 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결과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네, 어쨌건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이 좀 많이 간극이 크더라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인식 차이예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도 연계되는데 민주당은 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재개발, 재건축은 있는 자의 잔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초과 이익을 회수해야 된다. 이러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을 높여버리면요. 공공에서 회수할 수 있는 초과 이익을 주택으로 회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있는 자의 어떤 잔치라는 그런 행정적인 잘못된 신념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념을 이재명 대통령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야지만 접점이 있는 거고요. 물론 재건축, 재개발도 공공재정비 사업도 있어요. 그렇다면 공공에서는 왜 재정비 사업을 서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도 비판한다 그러면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념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동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신통기획은 21년도 재보궐선거 이후에 도입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에서 착공까지도 4, 5년, 착공에서 준공까지도 3, 4년 걸리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지구를 지정하고 준공까지 한 15년 걸리는 것을 10년 정도로 단축시켰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서울 전역에 지금 걸쳐서 사업지가 다 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선정이 안 됐다가 아니라 그 지역은 이미 다 선정이 돼서 그렇게 나온 수치가 31만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공급 대책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권 주자들 어제 마지막 TV 토론회를 벌였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점점 발언의 수위가 좀 세지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고령층 대리투표 행위, 불법 전화방 의혹까지 터져 나왔는데 이 사실관계가 좀 확인된 내용인가요? 글쎄요, 마지막에 뭐 녹취록도 있고 뭐 그렇다고 예. 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어떤 조직적으로 했느냐 혹은 거기에 어떤 뭐 인건비가 들어갔느냐 이거 여하에 따라서 아마 선거법 위반 여부는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예. 근데 같은 당 선거에서 이렇게 고소고발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선거 끝나고 이 부분 서로 얼굴 맞대고 계속해서 또 동지로서 함께 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어제 토론회에서 저는 약간의 희망을 봤달까요? 예. 서로 칭찬하는 이 대목에서 서로 웃으면서 실제로 서로의 장점을 좀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까지 뭐 치열하게 싸워왔지만 이번 선거가 끝나면 승자는 패자를 포용하고 또 이 패자는 이 결과를 승복하고 해가면서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또 국민들의 어떤 삶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훈훈한 모습도 있었지만 민주당 전대가 정책은 없고 과거 파묘만 이뤄진다 이런 사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 호남과 지금 수도권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 이 투표자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중에서 50% 이상 전 투표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 지금까지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의 우세가 좀 조심스럽게 점쳐지지 않는가. 예. 그런데 정청래 후보의 저력도 정말 만만치 않은 선거였다. 그런 점에서 이 후과가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승복을 안 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예. 또 이것이 양자 대결이 아니라 중간에 송영길 후보의 뭐 이 굉장히 돋보이는 역할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세 후보가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장점들을 잘 얘기를 해줬고 또 대변하는 이 국민들의 마음 이렇게 긁어준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과로 인해서 결국 민주당이 한번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 대표는 사퇴론에 대해서 이제 안쓰러운 단계다라고 말을 했고요. 정정식 원내대표는 완전 사그라든 게 아니다, 잠복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표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실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지향하는 바가 당원 중심 정당이라 그랬는데 정정식 원내대표는 당이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 중심 정당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사퇴론 정정식 원내대표 말이 맞죠. 왜냐? 지금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잠복해 있고 장동혁 대표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당헌 당규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주장한 대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도 일관되게 징계 정치, 대결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협 위원장 교체설을 내면서 자신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2만 당원이 전체 100만 당원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본인을 지지하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3만 당원이 100만 당원을 대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면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신임을 받든지 그렇게 안 하겠다면은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통합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죠. 그게 국민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하고 원내 의원들이나 원내 당위원장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정식 대표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전당원 투표 가능성은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가 주장한 대로 하면 받아야죠. 하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더더욱이 본인이 당대표로서 당이 수권 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야지 당위원장 교체설을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징계 정치를 통해서 어떤 대결 정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낮아졌습니다. 이에 미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대응에 숨통이 트여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맥도날드는 물가 인상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 세트 등 가성비 위주의 저가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1년 전보다 3.4% 상승해 6월보다 둔화했고 전망치에 부합했으며 전월보다는 0.1%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지난 6월 전월 대비 5.7%, 7월 들어서도 1.5% 하락했고 주거비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에 그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에 2.6%보다 상승률이 둔화했고 전월보다는 0.2% 올라 기대 수준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의 물가 대응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CPI 상승률이 5월 4.2%에서 6월에 이어 7월에도 둔화한 만큼 연준이 한동안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용이 약화한 점도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This eases pressure a bit for the Fed to think about raising rates. I think what they see is the labor market that wasn't quite as strong as previously expected.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페드워치에서 금리 선물 시장은 CPI 발표 전 금리 동결 확률을 50%로 봤는데 이후 약 60%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월가는 중동 사태가 지속되는 한 최우선 사안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선행지표인 PPI 도매 물가 지수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대형 반도체주 상승에 힘입어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3.7%가량 올라 6,500대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2.96% 오른 6,773포인트로 개장해서 지금은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3.7%가량 오른 6,82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6%가량 올라서 864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이 숨죽여 기다렸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양호한 수치로 발표가 되자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더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는데요. 또 AI 인프라 기업들이 잇따라 실적 서프라이즈를 간밤에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 ADR도 9%나 올랐는데 오늘 시장에도 그 훈풍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3.77% 상승한 6,82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1.17% 상승한 86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1,410원대에 막혀 있었는데 미국 금리 인상 부담을 던 만큼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414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평일에도 20만 명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맥스관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객이 몰리고 있는데요. 관객들이 왜 오디세이에 열광하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평일인데도 국내 최대 아이맥스관에서 오디세이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벽 6시 반이나 자정에도 남은 좌석은 한 자릿수. 그마저도 화면과 가까운 맨 앞자리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거래 앱엔 웃돈을 얹어 되팔거나 표를 구한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사상 처음으로 전편을 아이맥스 필름으로 촬영한 만큼 아이맥스로 봐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암표까지 등장한 겁니다. What I love about shooting on large format film is it's the best analogy for the way the eye sees. And so if you're
interested as I am in bringing an audience sort of into the story, it's the best format to do that. 실제 촬영을 고집하는 놀란 감독의 집념은 10m가 넘는 트로이 목마와 실제 바다에서 촬영한 선박 장면 등으로 구현돼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을 더합니다. 놀란 감독의 영상미와 스케일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데요. 그 기대감으로 여기 영화관에 보러 온 것 같습니다. 보기 전에는 제 시간 어떻게 기다리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는 동안 계속 몰입하면서 봐서 이제 제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화려한 볼거리만이 아니라 3000년을 이어온 이야기의 힘도 관객을 끌어당깁니다. 모험과 사랑, 성장과 귀향이라는 보편적 서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렸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 섬을 다니는데 그 배 타는 것도 몰입감이 있고 그리고 그 모험을 하는 것도 약간 몰입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인기는 원작에 대한 관심으로도 번졌습니다. 영화 개봉을 전후해 호메로스의 원작 오디세이아를 찾는 독자들이 늘면서 출판가에서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 오디세이 관련 서적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손안의 화면에 익숙해진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낸 오디세이. 큰 스크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화의 힘을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천안에서 숨진 11살 남자아이는 6살 때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학대의 주체로 외할머니만 지목된 데다 마땅히 갈 곳도 없다 보니 이후 5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지기 일주일 전 CCTV에 잡힌 아이의 모습입니다. 줄곧 교회에 살았던 11살 아이는 수시로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막 패딩 입고 이렇게 다녀야 될 텐데 얇은 바람막이 같은 걸 하나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도 얼고 얼굴도 막 얼었어. 푸르둥둥하게 이렇게 손 동상 걸린 것처럼. 음식점에선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공짜 밥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거나 상처가 있던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최초 신고는 5년 전 아이가 6살 때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해준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과 2024년, 그리고 숨지기 며칠 전 2차례 등 모두 4차례.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지난해에도 올해도 주민 신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7월이나 6월 중에 한번 와서 또 냉면을 먹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때린다고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왔나 봐요. 5년 전 처음 학대를 의심한 천안시도 아이를 위기가정 아동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외할머니만 폭력의 주체로 지목하며 두려움을 표시하고 목사는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기에 돌아간 곳은 또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에 대한 신고는 전혀 없었어요. 아이가 연달아 신고한 게 외조모였거든요. 출동했던 경찰관님도 제 아이가 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달라고 해서. 친엄마마저 아이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사실상 갈 곳이 없었던 상황. 교회 사람들도 아이가 사라지면 찾으러 나와 지적장애 탓에 아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무전 취식을 하곤 한다며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5년 동안 반복된 학대 의심 신고에도 위기아동 관리 중에도 교회에 머물러야 했던 11살 아이. 결국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교회 침대에 묶였다가 고열과 탈진 상태로 발견돼 숨졌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아침 공기는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에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네, 아침 공기는 선선함을 넘어 쾌적하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2.1도로 이번 주 들어서는 열대야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아침에 비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며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대야가 주춤했습니다. 한낮에는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서울과 청주 33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5에서 최대 5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 이남 내륙에는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휴일 오전에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부터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드는 가운데 대조기까지 겹쳤습니다. 만조시에는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